안녕하세요. 나는 미술관에서 투자를 배웠다의 저자 이지혜입니다. 저의 첫 번째 북토크가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인 만큼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비대면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연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시작하기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컬렉터 언니와 함께하는 세상 친절한 아트태그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MZ 세대들이 왜 미술품 투자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반적인 시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미술 투자가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직접적인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서 우선 아트테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가 합쳐진 단어로서 미술품을 매개로 하는 재테크의 전반적인 모든 방법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트테크라는 자체가 새롭게 생겨난 투자처는 아닙니다. 아주 예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트테크 이전에 미술품 투자라는 것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도 부자들의 자산 운영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상당 부분을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왜 하필 이런 호시국에 MZ 세대들이 이렇게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MZ 세대들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해왔던 주식이나 가상 자산에 비해서 미술 시장이 더욱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1년간 동안 신규 가입자의 대부분, 그러니까 28%, 거의 30% 육박하는 수치가 MZ 세대였다고 합니다. 어, 아, 어,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수치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인 거입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의 60% 이상이 MZ 세대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헤드라인만 뽑아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내재 가치의 면에서도 기업은 다양한 변수에 맞서서 호황과 불황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로 상장된 12개의 기업에 대한 현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1956년에 12개의 기업이 최초로 상장되었지만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네, 12개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렇게 난항을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61개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심사 통과가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편 미술시장은 어떨까요? 미술시장에서는 100년이 넘은 작품이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1956년에 상장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상폐되거나 아니면은 뭐 파산하거나 그런 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사라진 것과 대비해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53년 작품도 혹은 그 이전의 작품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한기의 작품은 1953년에 제작된 그림인데요. 최근 2021년 6월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겸재정선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그 제작 연도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작가의 생년을 봤을 때는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16으로 시작하는 거. 그만큼 이 작품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정부지로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요즘에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B2 그리고 영끌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 그리고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자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MZ들의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향한 열망을 반증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러한 단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과거 최근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39세, 그러니까 MZ 세대들이죠. 39세 이하의 국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정말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파트 매매가는 어떨까요? 정말 경신의 경신, 신고가의 신고가를 거듭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가 드디어 2천만 원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2천만 원에 25평만 잡아도 5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전국에 이제 아파트는 적어도 5억은 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더욱 심각한데요. 지난달 8월을 기준으로 4,56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집 한 채 가격이 아니에요. 그냥 평당가예요. 그런데 올해 1월만 하더라도 4천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7, 8개월 만에 평당 500만 원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유료로 숨을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아파트 집값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어떤 것들을 시사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해도 아니면 가상 자산에 투자에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은 MZ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나의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동시에 불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나의 자산을 실물 자산화한다. 즉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사실 오르고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서도 결국 부동산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하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은 천장이 높은 줄 모르고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은 내가 승진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성공적으로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이렇게 넘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넘사벽을 너무나 많은 걸 느낀 MZ 세대들이 또 다른 실물 자산의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그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것들을 규제로 계속 눌러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는 투자로 해서 내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너무나 큰 돈이지만 차태고 포태고 양도세 내고 다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4억 원? 이 정도밖에 남지 않게 돼요. 이게 4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그만큼 많이 내야 한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만 고른다면 세금 영원 청구, 맛볼 수도 있는 것이 미술품 투자, 즉 아트테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전방위적인 온라인 마켓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육안으로 확인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코로나19는 당연히 엄청나게 치명적인 악재로 예상이 됐거든요.
대부분의 유통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동안에도 눈으로 봐야 하는 그 미술품 특성 때문에 미술 시장은 계속 오프라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점점 본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미술 시장 또한 온라인으로의 재편을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이렇게 온라인 마켓으로의 재편이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러한 변화는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NFT라던가 분할 소유권 투자, 미술품 분할 소유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성 컬렉터가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또 어렵기만 하게 느껴지는 그런 키워드였거든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직접 느껴야 하는 것이 미술품 거래의 가장 중요한 신상, 그런 포인트다 보니까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마켓을 전부 다 대체를 할 수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다 커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갤러리나 아트페어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글로벌화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트페어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전폭적으로 다 해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탑 아트페어인 아트바젤 같은 것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아트 페어를 하기 위해서 갤러리들을 다 참가를 시키면 시간도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온 겁니다. 거기서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것이 바로 온라인 뷰잉룸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번 사진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아트 바젤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최고의 아트 페어 중에 한 곳입니다.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OVR이라고 적힌 거, 그리고 마이애미 비치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아트 바젤이 세 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스위스 바젤이 본진이고요. 두 번째로는 홍콩, 아시아 허브로 홍콩이 있고요. 북미의 허브로는 마이애미 비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리는 아트바젤 페어에 여기 보이시는 국내에 있는 갤러리 중 하나인 국제 갤러리가 참가를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국제 갤러리는 여기서 슈퍼플렉스라는 아티스트 그룹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판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도 볼 수 있고요. 옆에는 2019년도라는 제작 연도 그리고 재료가 적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35,000유로라고 적혀 있죠. 하나로 계산을 하면 4,8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텍스 그리고 제반 비용 예를 들면 운송비 같은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세일즈 인콰이어리를 누르면 여기 그 국제 갤러리의 담당자랑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문의부터 작품에 대한 가격 그리고 어떻게 운송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판매까지도 한 큐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너무 편리하게는 한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직접 작품을 정말 눈으로 보는 것만큼 실감나게 구현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트바젤은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상의 흰 벽에 벤치가 있고 거기다가 작품을 이렇게 직접 설치를 한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아, 이 그림이 실제로 걸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조금 짐작할 수 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이미지로 봤을 때랑 실물로 걸어졌을 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림이 크네, 작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좀 볼드하네 이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작품으로 이렇게 실제로 걸어둠으로써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MZ세대가 미술시장 그리고 아트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미술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제목은 제가 안정성 플러스 수익 플러스 향유라고 정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미술품 투자의 장점들만 이렇게 쏙쏙 뽑아놓은 건데요. MZ세대들은 이러한 장점들만 스마트하게 뽑아버리는 이런 노련함을 발휘해서 아트테크의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품 투자가 굉장히 장점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술품을 구매를 일단 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에 관련 투자를 위해서 드리는 금액이 너무 조금 부담스럽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도 다양한 투자 방법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미술품을 턱턱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술품이 적으면 몇백만 원에서 많으면 수억 원, 원까지 하는데, 너무 좀 사실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거든요. MZ들은 이렇게 미술품 가격을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아주 전폭적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블루칩 작가의 명성을 등에 입어서 원화보다는 10분의 1 정도 가격인 판화, 그거보다는 좀 더 저렴한 아트토이 이런 것 쪽으로 눈을 좀 돌린 건데요. 이러한 전략은 작가의 명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동시에 가격을 동반 상승하게 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파나나 아트토이 같은 경우는 동시에 보유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말은 즉슨 내가 어떤 투자처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곧 화폐로 바꾸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진다. 즉, 환급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보유 기간을 굉장히 낮춤과 동시에 투자 가치는 전폭적으로 높이는 그런 전략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조금 추려봤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와요. 너무 귀여워서. 첫 번째는 아트토이인데요. 작가 카오스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석촌호수 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어서 그런 그 벌룬이 아주 크게 띄어져 있는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침 저희 집에 거기 근처여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보러 오셨던 거를 저도 되게 보고 놀랬었거든요. 그렇게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미 2019년에 이 작가는 16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낙찰가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를 살려면 최소한은 정말 억부터 시작해서 167억까지 아주 금액이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에 제작했던 2010년에 제작했던 피규어입니다. 당시 발매가가 18만 원이었어요. 얘는 이렇게 팔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는 구체관절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톡톡 튀는 팝한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지금 당시에 18만 원에 발매됐던 이 피규어가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소더비 홍콩 경매에 이 아트토이가 출품이 됐었습니다.
네. 경매에서는 2,200만 원에 낙찰됐어요. 네. 낙찰가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수수료를 포함해야지 낙찰자가 구매를 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이 작품의 가치는 2,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010년에 발매가 18만 원을 주고 이 아트토이를 샀다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2,7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배 이상이 오른 셈이죠. 두 번째는 로비 드위 안토노라는 네, 인도네시아 작가가 발매한 아트입니다. 각각 2021년에 그러니까 애기 머리처럼 생긴 이 두 점은 세트고요. 옆에 공룡처럼 생긴 거는 따로 이렇게 발매가 됐거든요. 루앤루라는 시리즈의 아트 토이는 당시 발매가가 18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인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6월로 기억하는데 아스테리아는 당시 발매가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발매가 되다 보니까 이 작품의 경우에는 아직 경매에 출품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로만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세를 확인해 봤거든요. 루앤루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가 187만 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5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아예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최근에 시세가 490만 원입니다. 이게 시세다 보니까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래가 이렇게 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지미니 크리켓, 그 아트토이하고 이 두 아트토이를 저는 다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가격이나 이 작품들 아트토이에 관련되어 있는 아트테크에 대해서 더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파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파나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하비에르 카예하라는 작가가 2019년에 발매한 파나 시리즈 세 점입니다. 아직까지 이 작가의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힌트를 조금 드려 설명을 드리면 요스토모 나라라는 작가는 일본 작가입니다.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나 이 작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에 있는 요시토모 나라 작가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되게 알려져 있고요. 되게 유명해졌고요. 이미 이 작가 같은 경우에도 원화가 평균 1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원화를 사려면 우리가 10억 원 줘야 이 작가의 원화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나는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저렴하게 발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발매가는 하나로 약 390만 원이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해당 파나들의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왼쪽에 있는 그 SBI 아트 옥션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 옥션은 일본에 있는 옥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K 옥션이라고 국내에 있는 국내 경매회사의 옥션 낙찰가 기록입니다. 세 점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각각 390만 원이었던 이 하나 한 점이 지금은 1,9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점은 같은 날짜, 같은 작가가 같은 사이즈의 도상만 다른 금액도 같은 이 작품 하나를 세 점을 한꺼번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컬렉터가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되면서 이 작품들이 컬렉터의 선호도에 의해서 시세가 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그 빨간 모자가 쓴 작품 도상이 있는 그 판화 같은 경우는 최근 거래가 4천만 원 정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도 미술 시장에서 컬렉터에 의해서 작품의 시장 가치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판화 사례는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라는 여성 작가이죠. 쿠사마 야요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토모 나라와 쿠사마 야요이가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가를 누굴 말할 거라고 하면 쿠사마 야요이 혹은 일본의 최고 작가는 요시토모 나라지, 이렇게 할 만큼 정말 대표적인 일본 작가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호박 작가 혹은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작가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1999년도에 제작이 된 이 노란 호박 판화는 2018년에 3,8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거의 작품 사이즈가 동일하고 연도도 거의 비슷한 이런 작품이 최근 낙찰가가 무려 9,500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무려 9,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왼쪽에 이 정확하게 똑같은 판화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도상이 다른 거 보이시죠? 위에 있는 호박이 조금 더 곡선이 조금 더 유려하게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호박이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이는데요. 이게 물론 취향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지만 보시기에 어떤 호박이 더 예뻐 보이세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더 호박 같다, 더 탐스럽다, 너무 복스럽다, 혹은 이 작품이 굉장히 더 디테일하다, 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거는 전 위에 있는 노란 색깔 호박의 곡선에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작가가 같은 사이즈의 같은 스타일의 작품을 그렸다고 한들 세상에 겹치는 두 개 이상의 작품은 없습니다. 무조건 유일무이의 한 점만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파나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에디션으로 제작이 되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작가의 똑같은 도상의 똑같은 에디션 작품을 시세를 확인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의 눈을 조금 믿어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위쪽에 있는 노란 색깔, 조금 더 옅은 노란색의 곡선이 예쁜 호박이 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도상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도상이 최근에 9,50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지금 저 노란 색깔 호박은 적어도 9,5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치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도상을 따라서 뭐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보는 안목은 정말 놀랍도록 너무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판화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미술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 작가 1위로 꼽힌 이우환 작가의 판화입니다. 지난달에 이우환 작가의 작품 동풍이 국내 경매에서 31억에 낙찰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입지가 엄청나게 이미 높아진 그런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똑같은 작품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요.
이 판화는 석판으로서 150개를 제작한 에디션의 판화입니다. 2017년, 그리고 여기 사이즈가 보이시죠? 45 곱하기 62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작품. 2019년에 430만 원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낙찰 기록을 한번 볼게요. 완벽하게 똑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네. 2020년 9월 8일 같은 경매에서 똑같은 작품, 에디션은 다르죠? 이 나왔는데요. 얼마에 낙찰되었냐면 85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43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10만 원 딱 10만 원을 딱 뺀 딱 두 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볼게요. 2021년 5월 달 경매에서 이 작가의 작품, 똑같은 작품이죠? 1,7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1년 사이에 850만 원에서 1년도 사실 아니죠. 850만 원에서 정확하게 두 배 올라서 1,7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 8월 16일에도 1,800만 원으로 기록하면서 또 낙찰가가 한 번 올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2019년에 430만 원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430만 원이라는 투자금이 누군가에게는 뭐 적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로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로 비트코인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스니커즈를 사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는 그런 모험이 싫으니까 그냥 은행에 가가 그냥 얌전하게 보관할래 이랬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하나를 샀다라고 하면 1,800만 원으로 오르면서 300%가 넘는 수익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너무 그림이 재미있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트테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저는 가장 최고는 물론은 어, 내가 그림을 가지고 소장하고 마음껏 보고 즐기고 느끼면서도 가격이 감가상각되지 않고 오히려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스니커즈라던가 와인이라던가 그런 쪽에도 혹은 샤넬백 혹은 롤렉스 투자를 말하는 롤테크 이렇게 다양하게 실물 자산 투자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것들과 미술품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런 와인이라던가 뭐 스니커즈 이런 것들은 실착과 동시에 감가상각이 시작돼요. 하지만 그림은 내가 눈으로 마음껏 보고 즐기면서도 특별하게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더 오르는 프리미엄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금액으로 혹은 더 올랐을 때, 팔았었을 때는 또 그만큼 더 좋은 실물 자산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는 미술품이라는 자체를 예술품으로만 봐야 한다. 혹은 아니다. 투자로서도 볼 수 있다. 혹은 종목으로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술 시장이 조용하게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고 그만큼 제대로 된 자산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근사하게 미술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예술품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그만큼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근사하게 그림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Q&A를 혹시 강연과 함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채팅창이요. 네. 어,
김아람님부터 보면 되나요? 되나요? 판화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판화 작품에 대한 안목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판화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판화는 제작 기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어와 판화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하나를 잘만 고른다면 명성은 원화를 그린 작가의 명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원화에 가까운 작품에 즐길 수 있는 감정은 거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일 것 같고요. 한화에 대한 작품에 대한 안목은 원화를 보는 것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를 충분하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작품을 충분하게 들여다보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판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초보자들이 아트테크에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물론 이러한 좋은 강의나 책을 읽는 것이 시작일 것 같은데 실제 구매에 대한 시작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음, 구매에 대한 시작이요. 저도 제가 비전공부자로서 그런 막막한 느낌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함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책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는 도록이라던가 그리고 경매회사에서 이렇게 가입을 하거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도록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도록으로 작품의 실제 가치와 그리고 가격,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작품을 구입하고 나서의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재판매가 어려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작품이 사실은 진짜 정말 상수하게 말했지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시작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계속 주저하는 마음이 커져서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기가 조금 어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아트페어가 아주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트바젤 같이 굉장히 초호화의 고급스러운 작품들, 고급스러운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트페어도 있지만 굉장히 어포더블한 그런 아트페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을지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10만 원 아트페어거든요. 모든 작품의 크기에 상관없이 10만 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아트페어도 있고요. 그렇게 저렴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아트페어들도 꾸준하게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크던 작던 내가 처음에 사는 그림이 나의 뭐 최후의 불후의 그림이야. 이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정말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찾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일단은 무엇이든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을 구매해서 잘 수정하고 보관도 되어야 할 텐데 개인이 훼손 없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이가 있는 집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UV 차단이 되는 액자 프레임을 하기도 하고 유리 혹은 아크릴, 뭐 무반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는 작품도 날씨를 타고 계절을 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뒤에 보면 Q&A, QR못의 Q&A에 보면은 작품 보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둔 곳이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여기 저는 미술이 처음인데요 라고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 작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뒀거든요. 그리고 수익률과 작가의 명성, 지명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제가 강연을 하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품 미술 학문, 미술학 혹은 미학 혹은 미술계에 엄청나게 큰 한 획을 그은 작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곧 미술 시장에서 수익률과 완벽하게 비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술 시장에서 작품이 유통이 되면서 컬렉터의 선호도나 시장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유한 작가를 키운 스승의 작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가는 오히려 이후한 작가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비싸야 정상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조절하고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구매를 계속 일으키면서 시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자체가 컬렉터가 하고 있는 영향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미학적인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시장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컬리니입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있을까요? 네. 또 제가 책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죠.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이니의 가이드를 보시면은 제이니의 가이드 두 번째 보시면 미술품 구매를 간편하게 미술 전문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페이지 40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다 사용하고 있고 유료 회원으로 돈을 내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있는 Q&A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한 아트 작품의 실거래가 또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는 본인이 직접 작품을 내놓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거는 경매가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는 서울 옥션, 그리고 K 옥션, 그렇게 다양한 옥션 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거의 매달 혹은 거의 매주 다양한 경매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참가하실 수도 있고 작품을 내놓으실 수도 있고 거기서 낙찰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거기 시세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정 님이 말씀 주셨던 질문은 제가 강연 중에 답변을 한 것 같고요. 파나는 대량 제작의 희소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나라는 자체는 유일무이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희소성에서는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하나가 막 만점 뭐 이렇게 대량 제작되지 않거든요. 보통은 50개, 더 작게는 25개, 더 작게는 10개부터 10개도 있고요. 보통은 100개, 뭐 500개 이렇게 다양하게 에디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에디션의 개수 자체도 물리적으로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작가 이 판화가 몇 개냐 따졌을 땐 10개보다는 100개가 더 대중적이고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그거는 맞지만
반대로 파나가 굉장히 추천을 할 만한 것은 음, 거래를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시세가 정확하게 빨리빨리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가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진 작품으로 해외 경매를 올리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직접 해외 경매 회사에다가 작품을 내놓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 위탁을 하려고 한다. 그럼 대략적인 금액은 나는 이 정도로 내정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죄송한데, 이거 화면을 조금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화면이 너무 조그매서 잘 안 보여요. 이만큼밖에 안 보여서 너무 조금밖에 안 보여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되게 많이 주셨네요. 제가 질문을 다 못 봤다가 방금 처음 봤어요. 잠깐만요. 양도 또는 매수 시 구체적인 세금과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거는 책에도 설명을 해뒀지만 잠깐 부두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내에 생존 작가는 양도 금액이 1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양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 작가, 예를 들면 아까 설명을 마지막에 드렸던 이우환 작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거든요.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9억 원이라는 금액이 생기잖아요. 양도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작가이거나 국내라도 작고한 작가의 작품의 경우 6천만 원 이상 되는 작품에 한해서는 양도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책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아예 챕터가 따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니 가이드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트테크가 잘 된 사례가 나와 있는데 리스크가 생기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는 아트테크 잘못된 사례도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된 것만 예를 들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제 책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에 미술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하늘에 있는 연처럼 막 올랐던 작가들이 지금 작가의 어떤 화업과 상관없이 굉장히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다시 시세가 조정되어 있는 예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작가가 정말로 미학적으로 혹은 시장성으로 다방면으로 굉장히 내가 샀을 때 후회가 없을 만한 작가인지 작품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신중함이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나의 에디션 넘버가 앞일수록 더 좋은 건가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파나라는 제작 기법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제작 기법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지만 예전에는 똑같은 판을 가지고 여러 번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번 찍는 것들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선명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번호가 좋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책에도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측근으로부터 85번 안쪽으로 있는 넘버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면 실제로는 85번이라는 개수가 기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총량 자체가 85번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제작 기법이 여러 번 찍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뭐 약간 무뎌진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순수 미술이 아닌 장식 미술 분야의 경매도와 관심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회화냐 아니면은 뭐 조각이냐 혹은 다른 세라믹이냐 도자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회화가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도자기 그리고 뭐 조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매회사에서 경매가 되고 있는 작품들을 봤을 때는 충분한 퍼센트로 되게 많이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강연 감사드립니다. 경매에 오르는 작가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저는 음, 미술 시장에 원히트 원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유 없이 흥행하는 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그런 작가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스스로가 증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작가의 자격이라 한다면 되게 추상적이겠지만 작가의 당연히 화업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리고 작가의 좋은 작가가 되려면 자신의 철학, 그리고, 그리고 성실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실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컬렉터들이 그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실제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목이 쌓이면 쌓일수록 작가의 작품이 조금 가볍다, 혹은 조금, 이 작가는 정말 밀도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대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작품에서 묻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전시를 다 보려고 하시나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갤러리를 가시나요? 제가, 진짜 모든 작가 전시를 다 봐야겠다고 욕심을 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기에는 저희 본업도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양한 채널로 통해서 추천받은 작가의 전시라던가 그다음 꾸준하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작품들의 전시회는 가려고 하지만 또 너무 그렇게 또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봐도 결국은 사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결국은 저도 사람인지라 세네 점에서 많으면 다여섯 점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작품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술 작품은 누가 소장했었는지도 중요한데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고 팔렸다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술 작품을 소장을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프로비너스라고 제 책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소장 이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작가의 작품이 어떤 누구의 유명한 컬렉션에 있었냐, 혹은 누가 소장했냐에 따라서 시장 가치에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좀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소장 이력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 사람에게 사고 팔렸다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매에서 유찰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럼 소위 우리끼리는 처녀 얼굴 팔린 격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찰이 됐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에게 시장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찾는 사람이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작품을 구매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 중이겠죠? 그럼요. 최근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창렬 선생님의 작품이 해외 옥션에서 엄청난 금액에 낙찰됐다는 제가 기사도 봤거든요. 경매 수수료는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리고 회사마다도 다르고요. 내가 VIP 고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경매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매 수수료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경매, 메이저 경매 같은 경우에는 15%의 부가세가 별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온라인 경매는 또 퍼센트가 좀 달라요. 좀 더 높아지고요. 해외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25%가 기준인데요. 그것도 단계별로 책정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한 작품의 보유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에는 정말 특히나 해외 컬렉터들도 한국 컬렉터들이 작품 그 보유 기간이 좀 짧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렇게 경매 기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저번에 작년에 분명히 본 것 같은 작품이 이번에 또 나오고 한 6개월 있다 또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보유 기간이 좀 짧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투자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술 시장 자체에는 그렇게 아주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작품에 대한, 이것도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너무 애정이 있어서 또 쉽게 잘 하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2, 3년은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구입한 실물 작품을 나중에 NFT 사이트에 판매도 가능한지. 이거는 제가 NFT 챕터를 쓰면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이거 굉장히 저작권, 그리고 작품의 소유자, 이런 것들과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은 책에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기 작가님은 레이저로 찍은 판화를 만드셨는데 원화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한기 작가님의 판화는 전부 다 사후 판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작가가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거나 각 제작을 직접 했거나 한 작품 판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하면 사후 판화에는 작가의 서명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사후 판화와 생전 판화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리니가 첫 경매를 해서 작품을 매도할 때 적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 글쎄요. 제가, 어, 여기 챕터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요. 시드머니별 실전 액션 플랜을 보면, 100만 원 업앤다운이라는, 작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김창렬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대 살 수 있는 김창렬 작가의 작품이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몇십만 원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컬렉팅을 해서 몇십만 원 작품을 샀는데 그거를 앞자리가 딱 바뀌어서 몇백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대로 팔아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수익률보다는 첫 번째는 내가 잘 작품을 골랐다. 그리고 내가 첫 번째로 구매를 해서 판매까지를 해본 충분한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이 저는 그게 첫 번째 경매에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식에서는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있듯이 유명한 컬렉터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나요? 요즘에는 컬렉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 컬렉팅의 컬렉션은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것이 미덕이다. 약간 이런 시각들이 조금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오픈도 하시고, 이렇게 공유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생각나는 대표적인 컬렉터는요, GD요. 그리고 탑. 탑, 제가 GD 작품은 실제로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탑의 작품은, 프로비넌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는 그 프로비너스도 따로 탑이라고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만큼 이미 탑의 작품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른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컬렉션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렉터 사이에서 소통이 활발한 플랫폼이나 카페 같은 SNS를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각 작가들도 혹은 갤러리도 아트페어도 미술관도 할 거 없이 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먼저 작품 전시에 공지를 하고 어떻게 내가 작품을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지를 다 대부분은 홍보차 그리고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판매된 작품의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나요? 그럼요. 그럼요. 그것들이 사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목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러기 위해서 작품을 가능한 많이 보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결국은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들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급하게 설명을, 왜냐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한테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급하게 혹은 다 채우지 못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대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도록 저는 충분한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강연도 시간이 좀 꽤 많이 흐르게 돼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인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여기가 저희 그 미래의 창, 출판사 미래의 창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래의 창에서 저희한테 해주실 이벤트가 있대요. 강연 후기 이벤트인데요. 강연 후기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SNS에 남긴 후에 카카오톡 채널 미래 북클럽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5분 한정이라고 하니까 빨리 꼭 해서 커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제가 놓친 알림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제가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의 강연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